이번 강좌는 지난 강좌에 이어서 그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강좌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공공시설의 기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공익사업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외곽순환도로 같은 걸 봅시다. 남쪽이 국가가 하는 것이고 북쪽은 민자입니다. 그러나 그 민자 것도 역시 뭐라 볼 수 있어요? 고속도로는 국가에 기속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운영권을 주죠. 그러니까 상대적 무상기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것은 그와 같이 가져가면서 나중에 뭐가 되어 있어요? 등기 없이도 기속됩니다. 자, 행정청은 절대 무상기속이니까 바로 준공검사 받고 세목 통지하면 기속됩니다. 그러나 비행정청은 우선 서로 간에 돈의 관계가 끝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 무상기속이기 때문에 가서 세목을 먼저 통지하고 준공검사 받고 그러고 나서 기속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중에는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할 때는 특례가 적용한다. 등기 원인 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한 서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얻어진 이익은 도시군객 시설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서 한번 문제를 접근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26회 출제의 경우로서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에 보면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잘못됐으면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토지를 분할한다. 이것은 공사를 수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는 공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분할 또는 물건의 적재는 준공검사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번은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5% 범위라 했어요. 5% 범위인데 축소하면 통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5% 확대라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허가받은 사항은 허가받아야 되는구나. 맞는 표현입니다. 3번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이미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자,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맞습니다. 왜 그렇다는 볼 수 있냐면 이미 도시군계획 사업이라는 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알겠죠? 이런 것들은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루어진 뭐라 볼 수 있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자, 공공용지라는 것은 행정주체가 쓰던가 또는 일반이 같이 쓸 수 있는 용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주체에서 이미 수용하는 형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분할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는다. 맞는 표현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난개발 방지로 해서 개인이 개발행위를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걸 갖다 보도록 해봅시다.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 자, 이걸 갖다 연동을 하는 건 뭐와 연동하느냐?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연동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즉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예상되면 당연히 이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난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해 줄 때 이 기반시설을 보고서 차등화시킨다. 그걸 갖다 연동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선 제일 먼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란 말 썼는데 우선 봅시다. 여기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예상되는데 설치를 갖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이를 갖다 확보를 해야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우선 제일 먼저 설치하려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왜 없느냐. 이미
개발이 찼기 때문에. 자, 그걸 갖다가 언어적인 표현으로 한번 해봅시다. 뭐라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아, 개발의 밀도가 찼으니까 뭐 하자? 관리하자.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볼 수 있어요. 개발의 밀도가 찼으니까 관리하자. 관리하자는 표현은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나쁜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공법상의 관리란 말은 행위 제한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땅에다가 건축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한다 할지라도 규제가 목적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뭐라고 쓰면 건폐율 용적률 건축의 규모죠. 건축물의 규모를 작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용적률 나누기 건폐율이 층수 아닙니까? 그중에 강화시킨다는 얘기인데 뭐를 강화시키냐? 용적률을 더 강화시키면 되는 거죠. 자, 용적률 어떻게 강화시키냐? 50% 강화시켜요. 그러면 용적률 나누기 건폐율이 층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자, 사람이 욕심이 그죠. 남보다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남보다 절반을 짓게 하면 개발행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땅이 속된 표현으로 널널하죠. 그런데 뭐가 필요하느냐?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좀 좋은 표현으로 씁시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 여기 보니까 이게 문제죠. 부담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한테 돈 내라 소리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걸 경제적 의무를 부과시키는 걸 부담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되지는 않는구나. 그럼 여기는 설치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속된 표현으로 돈이 필요하다. 제가 표현을 속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법에서는 돈이라고 안 그러죠. 자, 설치 비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켜야 될 구역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출제가 자주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선 관리라는 것은 강화가 포인트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것은 강화 목적인데 이걸 하기 위한 이 밀도가 찼는지 안 찼는지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가 정할 때 기반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도로, 상, 하수도, 학교용지를 얘기합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학교용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도로는 도로 서비스를 갖다 기점을 합니다. 도로 서비스를 난다든가 아니면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 녹지지역은 제외하고요. 바로 그들에 대해서 주거지역에 대해서 20% 이상이 돼야지만 되는데 20% 이상에 미달됐다 그러면 도로망이 적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생활의 불편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당연히 느끼겠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향후 2년 동안 상수도와 하수도에 공급 용량이 있는데 속된 표현으로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제가 한여름에 샤워를 해도 좋았는데 갑자기 이웃에 건물들을 많이 짓다 보니까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너무 더워서 샤워를 하려도 물이 쩔쩔쩔 나오더라. 엄청 꿉꿉하죠. 그죠? 자, 그런 걸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향후 2년 내에 바로 하수 용량, 상수 용량이 이미 기준 용량을 갖다 초과해 버렸다는 얘기는 결국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 정도로 기점을 할 거냐? 20% 이상에 대한 관점은 이제 거기 따로 밑에 학교에 대해서 학생 수용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 수용 능력이 20% 이상을 초과했다. 그럼 뭐라 하느냐? 콩나물 교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갑자기 집중됐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을 갖다 설치할 수 없죠. 그럼 그런 걸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계들은 각각의 경계는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고 또한 강화라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키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키는데 그중에서도 용적률을 몇 퍼센트 강화시킨다? 50% 강화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지정할 때는 그 허가권자인 특광자 시장 군수가 전문가한테 의사를 물어죠.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지정해가지고 이 지역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 갖다가 고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정하고 고시하면. 그러면 이와 같이 행위 제한을 강화시키는 거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다음
기반시설 부담이란 말을 썼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개발밀도관리구 외의 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역 아닙니까? 그 이때 기반시설이라는 말을 이미 배웠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학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출제되죠. 자, 그럼 학교했다 여러분들 밑줄 좀 쳐보세요. 자, 왜 제가 칠하느냐? 학교란 말은요, 여러분들 고등교육법 있죠. 고등교육법상 보면 학교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 자, 우리가 여기 공법 시간에는 초, 중, 고 하면 이거는 의무 교육이 됐기 때문에 택지를 조성한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는 학교를 갖다가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그렇지 않죠. 자, 이 지역에 대학교 지을 테니까 당신 집 지면서 걷다가 부담금 내라. 그럼 낼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구나. 그럼 뭐가 배제된다고 할 수 있어요? 대학은 배제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데, 자, 여기에 분양가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개발업자가 과거에는 개발업자 떠넘겼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거기 분양가 자체에 이미 사업 시행자가 개발할 때 여기 당신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짓죠.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세요 하면 개발행 받은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해당 사항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대학도 종류가 여러 가지 대학이 있다는 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것이구나. 고등교육법 제2조를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문이 중요한 건 아니죠. 자, 다음 수도,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겠구나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26회 때 이미 출제된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공원, 도로, 학교는 맞지만 대학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럼 이런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 역시 지정 대상 지역일 때 그 구역에 의무 대상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의무 대상이라는 건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머스트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또 그러세요. 선생님, 오투투 아니냐? 그렇게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알겠죠? 법은 그쪽으로 다 강행 규정이니까 머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면서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여기는 왜 기반시설이 설치가 필요할까? 그러면 결국 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개발이 일어난다면 각종 법적 규제가 뭐가 되겠어요? 풀려야 되겠죠.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각종 법적 규제가 풀렸다. 그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법이나 국토기획 이런 법이나 타법에서 그 법 자체에서 행위가 제한이 자, 이거 보세요.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아무리 개발하기로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완화된가 또는 이걸 갖다가 해제시켜주는 해제되는 그런 형태로 법령을 개정한다. 또는 이건 법령을 개정할 수도 있겠고 법령들 개정할 수도 있고 또 나가서 용도 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도를 바꾼다는 건 이런 얘기죠. 내 땅이 살 때는 자연 녹지였었습니다. 내가 개발 보고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이 좋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이 좋게 어떤 사람이 있느냐? 갑자기 공항이 생겨. 그럼에 따라서 내 땅값도 오르지만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정말 로또 당첨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개발 행위가 완화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종지는 자연 녹지는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상업지역이 됐다. 바람금처럼 주거지역이 됐다. 집이라도 짓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집 짓는다. 당연히 개발 행위에 따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러면 여기 개발행위가 있다면 개발행위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발행위 건수 허가받았다 해서 내가 돈이 준비돼가지고 곧바로 착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민간인은 대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돈 벌어서 언제 착공하겠다. 자, 갑자기 돈을 벌어서 착공하는데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가 이런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곧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착공을 갖다가 지연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의 허가 건수는 올해 허가받았다. 올해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년도 대비 그래야 되겠죠. 이미 완성을 기점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는, 자, 인구의 증가율은, 자, 어제 태어나고 오늘 돌아가신 분 파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계략적인 치수로다가. 자, 그러니까 여기 개발행하고 건수는 전전년도를 기점으로 하는 거지만 전년도를 기점으로 하지만 인구의 증가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얼마냐? 20% 이상을 갖다가 넘었더라. 즉 20% 이상을 갖다 증가했다. 그러면 당연히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기반시설을 설치가 필요하구나. 머스트가 해당하는 거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최소 면적은 얼마냐? 10만 제곱미터 이상. 자, 10만 제곱미터가 잘 생각 안 나죠? 에? 이쪽으로 100m, 이쪽으로 100m. 그러면 이게 100m, 100m 뭐야? 만 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운동장 트랙. 이게 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10개 정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 트랙 한 바퀴 돌기도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자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10개 돈다. 그 정도다. 그럼 크게 하는 거니까 기반시설을 갖다 설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기반시설을 갖다 설치하고 역시 여기도 경계를 명확히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셔야 된다. 뭐를 갖다 해야 된다?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 역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면 돈 내라고 그랬죠. 아까 부담이라는 건 경제적 의무 부과시킨다는 게 법률적 용어인데 쉽게 얘기한다면 돈 내라요. 돈 내라는데 돈을 무조건 내라면 내겠습니까? 아니죠.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서 돈을 부담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돈을 부과시켜야 되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1년 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 안 하면 돈을 거둘 수가 없죠.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죠.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필요 없게 되고 그러면 거기는 개발행위가 그만큼 지연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거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5에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선 1번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안 되죠. 자, 여기 보세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했다. 한글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풀죠. 쉽죠? 자, 그렇게 자신감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럼 당연히 1번은 틀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분명히 아까 그랬죠. 여기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가 대상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자, 이걸 무슨 뜻이라느냐? 법적 용어로 현금 말고 물납, 물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 돈 없으니까 개발을 여기 있는 거 내가 지금 설치할 테니까 이 땅 떼줄 테니까 공헌하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하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상하면 됐습니다. 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의 심의를 자, 지정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심의를 거치지만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몇 년? 1년이랬죠. 아까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안 하면 다음 날 실효가 된다. 다음 날 실효가 된다. 그럼 실효가 됐다는 얘기는 일반인이 모르죠? 모르니까 이렇게 고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것은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로 하는 거냐? 우리가 개발행 허가 중에서 단독주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단독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 시설 등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어떤 경우냐? 신축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증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증축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내가 종전에 15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었어요. 15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철거해가지고 250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250을 다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 종전에 150에서 내가 250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100이 증가됐죠. 그러는 게 아니라 200제부터 초과하니까 50서부터만 부과시킨다. 이런 얘기죠. 증가분만 부과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과를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겠고 민간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부담 비율을 갖다가 가져가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 계수가 나옵니다. 민간이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대개 100분의 20. 때로는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100분의 20인데 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겠고요. 간혹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가져가면 그 부담 비율 있죠. 개수가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엄청 어렵죠.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두 차례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들 한 문제가 뭐 한 문제 그까이 거 하지 마세요. 한 문제가 1년을 좌우하는 겁니다. 또 1년이란 건 나의 시간에 얼마를 소진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숫자 나오는 걸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러면 공장이란 말은 천차만별의 공장이 많죠. 그러니까 공장을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약간 문제가 있으신 분이고 이건 소송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0.3에서 크게 가르치니까 이건 무한대가 있을 수 있는 공장 낼 수는 없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거 말고 이제 어떤 경우가 있다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은요. 우리가 위락시설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 말고는 위락시설. 위락시설은 2.1이라는 개수를 갖고 있어요. 2.1. 자, 그러면 요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1.9짜리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1.9짜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1.9짜리가 있습니다. 관광 휴게시설은 1.9입니다. 1.9.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정리해 줄 때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숙박이라는 게 있을 거야. 숙박은 1.0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의료라는 것이 있어요. 의료시설은. 자, 0.9가 될 것입니다. 0.9. 이렇게 됐죠. 그럼 요거 숫자 외우기도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제 어떤 제가 특정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도 국민정서라면 요새 모 방송국에 1박 2일이라는 걸 하는데 예전보다 뭐 재미있다 없다 이런 말을 떠넘겨서 보면 1박 2일이 바로 뭐냐 전국토의 관광을 갖다가 권장하는 거예요. 관광을 일어나라고 알겠죠? 광고하는 겁니다. 관광 1구, 관광은 1구. 근데 거기서 보니까 몇 박 며칠 하죠? 그거 보니까 오락 프로그램 하죠? 그죠? 그래서 위락하면서 숙박을 하는데 숙박은 몇 박? 1박. 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오락 프로그램 며칠간 하는 거예요? 1박 2일인데 가서 보면 위락을 갖다 이틀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락은 2.1, 1박 중에 2번 하는 거고 숙박은 1박 하니까 1.0, 관광 일어나고 1구. 그럼 거기서 다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구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상할 때, 개수를 연상할 때 그 숫자를 갖다 두고 연상하지 말고 좀 연상을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프로그램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갔을 때 가서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 사람들 2일간 놀면서 1박 숙박하면서 알겠죠? 관광을 일게끔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다고 보시면 주택과 관련된 것은요. 단독이든 공동이든 주택은요. 뭐라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단독, 공동 할 것 없이 0.7입니다. 땡7이야. 0.7. 땡7. 자, 그런 말을 갖다 쓸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독, 공동은 다 땡칠이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우리가 의류는 분명히 0부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생 중에서 1종 근생은 1.3, 2종 근생은 대형이니까 1.6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정도만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5회 때 나온 걸 한번 봅시다.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 그렇습니다. 일정 근생은 얼마였죠? 1.3. 공동주택, 주택은 0.7, 땡칠이. 의료는 영구적으로 의료한다 그랬죠? 영구의료. 업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0.7. 그 다음에 숙박, 숙박 뭐랬어요? 제가 1박이라 했죠? 1박. 그러면 1.0. 그러면 이렇게 재치껏 공부하면 문제를 쉽게 접근하기도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이 민간한테 부담하는 비율을 갖다 감면시킬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임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했다든가 용지를 확보했다든가 이미 도로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해서 납부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감면시켜줘야 되겠죠. 자, 다음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 또는 체납 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 가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건축허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축허가 받았다. 그럼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가서 2개월 내 가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부과하기 전에 당신 대상이다 아니다를 미리 알려줘요. 알려주는 건 30일 전에 통지합니다. 30일 전에 통지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15일 내 내가 당신이 부과 대상 아닌데 내가 부과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세요. 그럼 내가 15일에 결정해 줄게. 이렇게 해서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가져가는 거 3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부과를 하면 이 사람은 언제 돈 내야 될 거냐? 자, 사용 승인 신청 때 돈을 내야 돼요. 그 사용 승인 신청 때 돈을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입주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처절하죠, 그죠? 돈 없으면 입주 못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 좀 봐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집 짓다 보니까 여타 여파에서 돈이 딸려서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어떻게 봐줄까요? 봐주는 거 두 가지가 있겠죠. 연기해 주세요 할 수도 있고 분납해 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분납 그러면 2년 1년 알아서 2년 내 분납할 수 있고 연기 한 번만 연기해 주세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내야 되느냐? 분명히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내는데 건축행위를 위탁 도급한 경우는 위탁자 도급자가 내는 거죠. 내가 도급공사 하는 사람이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 져준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집 줘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내는 것이다 볼 수 있겠고 타인 소지를 임차해서 했다. 내가 건축행위 했다. 그럼 지금 건축행위 하는 사람이 내야지 땅 주인이 내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겠죠. 그 다음 내가 건축이 완료 전에 건축허가 받아서 완료 전에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이런 사람도 있죠. 속된 표현으로 집장사.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인수받은 네가 내라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쉽게 접근하세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냈더라. 그럼 안 낸다. 그러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지방세 그 조세외 수입 이거 가지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의 관점에서 기반시설 설치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보면 뭐가 정리가 됐냐면 계획을 수립했죠. 땅의 적성을 알았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잘했죠. 잘이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했죠. 민간이 개발을 할 때 허가받고 그 다음에 성장관리 방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동제가 있죠. 엄청 잘했죠. 그럼 보세요. 계획에 의해서 땅의 용도를 알고 사업을 했어. 그럼 그 땅은 값이 떨어질까 오를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가격이 오르죠. 오르면 같이 살자 소리야, 혼자 살자 소리입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잘 살자는 얘기죠. 그럼 혼자 잘 살자는 얘기는 공법에서 허용하지 않아. 왜 허용하지 않느냐? 공법은 공공복리 증진, 소위 더불어 살자는 겁니다. 그럼 투기는 같이 살자요? 같이 죽자요? 혼자 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법에서는 규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요거죠. 토지 거래 규제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토지 공개입니다. 토지는 네 것만이 아니다. 투기 대상이 되지는 말아라 이겁니다. 투기하지 말아라. 이걸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면 토지 공개념에서 이루어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 수단으로서 거래를 규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뭐를 잡기 위한 거냐? 공개념에 의한 뭐를 잡기 하냐면 투기를 잡기 하는 거. 투기는 현재 플러스 미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과거 투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새 대한민국에서 보면 자, 이게 자꾸 돌아가죠. 세종시 한참 떴다가 영종도 떴다가 갑자기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죠. 오, 국제공항 같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공항 발표되면서 성산업적 땅값 오르죠. 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일단 그래서 이런 경우 갖다 봤을 때 미리 이걸 갖다가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규제하는 거 공용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을이 있습니다. 자, 이 갑이 이 땅을 팔려고 그래요. 그럼 파는 사람은 뭐라 하죠? 매도인. 사는 아저씨는 뭐라 하죠? 매수인. 그럼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1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2월 1일 날 잔금 치르고 자, 잔금 치렀다. 그럼 누구 땅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프랑스 피가 흐르는 사람이야. 법에서는 대한민국은 어떤 피가 흘러야 되느냐? 독일 계통의 피가 흐르는 거죠. 왜? 독일법 계통, 대륙법 계통 아닙니까? 프랑스 영미법 계통 그런 것에 해당 사항은 아니다. 볼 수 있어요. 프랑스 같은 의사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주의야. 잔금 치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서 3월 1일 날 만세 안 부르고 등기가 됐어. 그러면 요 땅이 되는 거단 말이야. 근데 이 지역이 지금 투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투기가 일어나면 이 지역 일대를 갖다 묶는 거예요. 투기를 억제하도록. 그러니까 누가 묶는 거냐? 우선은 이것이 시도든 시군이든 아니면 구와 구사이든 이렇게 걸쳤다 이거죠. 무조건 걸쳤다. 걸친 경우는 이걸 걸쳤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걸쳤을 경우는 누가 하는 거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사람이 가서 뭘 한다면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구역을 지정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다음 뭐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금천구, 서대문구 안에서 하겠다. 또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하겠다. 부산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하겠다. 이럴 경우 구 안에서 하는데 그 구도 분명히 있죠. 제가 금천구, 북구면 북구, 또 뭐 남구면 남구 이렇게 할 때 남구와 북구가 걸쳤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국토장관. 무조건 하나 있을 경우 자기에 걸치지 않았을 때는 도지사. 그러니까 앞에서 시도지사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둘이구나.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지정해버립니다. 지정하면 이 갑과 을은 가서 계약 체결하고 손목 잡고 등기소 가기 전에 가서 구청 갔다 와야 돼. 시청 갔다 와야 돼. 가서 군청 갔다 와야 돼. 왜? 허가권자가 특광자,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서 가죠. 그럼 이때는 이 사람이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오케이 해줘야 등기하는.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 공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랬죠. 시장, 군수,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갑과 을은 제3자입니다. 제3자 행위를 유효하게 보충해서 완성주다. 얘가 우리 계약합니다 하고 신청을 해야 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 오케이 할 겁니까? 이게 바로 보충해서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허가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라 이건 바로 인가다. 그래서 강학상 인가고 그래서 판례 입장은 보면 허가적 성격의 인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정권자가 누구다 하는 걸 분명히 했습니까? 시도에 걸쳤든 시군에 걸쳤든 구와 구에 걸쳤든 걸치기만 하면 누가 된다? 국토장관. 그 다음 동일한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겠다. 자, 구로구 안에서 이루어지겠다. 구로구와 금천구에 걸쳤다. 그럼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이게 구로구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금천구 안에서 이루어졌다. 서울특별시장. 그러나 여기 서울특별시 안에서라도 구로구와 금천구에 걸쳤다. 그러면 요거는 국토장관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상 지역은 어떤 곳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걸 봐줘야 되겠죠. 그럼 우선 일단은 대상 지역은 분명히 투기가 있다 그랬죠. 그럼 이 투기를 잡는 건데 이 투기가 어떤 경우가 투기가 되는 거냐 하는 보면 우선 제일 먼저 여기도 토지 이용객이 바뀌었다.
토지 이용객이 변경된다. 잘 생각해 봅시다. 토지 이용객이 변경된다. 그러면 이 같은 토지 이용객이 변경됐다는 것은 만약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갑자기 도시로 편입됐다. 그럼 당연히 개발이 일어날까 아니랄까? 일어나죠. 투기가 일어나겠죠. 자,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령의 재정 개정 폐지로 인해서 토지 이용 행위가 강화되면 안 되죠. 완화됐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취득세 하나 통합해도 분명히 투기는 일어날 것입니다. 갖고 싶은 거. 자, 사는 사람은 취득세가 문제되고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문제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법령에 따른 그냥 개발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곳이나 그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 지역. 자, 요시에 보면은 제주도 성산포 일대가 완전 투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결국 뭐가 되겠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 봐요. 공항이 이루어진다. 그럼 공항이 이루어진 그 지역 보면 그 부근 지역 예정지도 마찬가지죠. 4대강 사업한다. 그 주변 지역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장이 특히 여기 투기 우려가 있습니다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한테 요청한 경우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대상이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절차를 한번 봅시다. 지정 절차. 지정 절차는 방금 얘기해서 이와 같은 투기성이 있다. 그럼 투기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가 필요하겠죠?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가서 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협의 거치면 이 지역에 지금 투기가 일어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오 이렇게 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투기 먼저 할 사람 다 하고 빠졌습니다. 그러면 실익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협의가 없이 전문가의 심의, 내부적으로 심의 의결을 해요. 그래서 지정해서 공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지정 공고권자가 국토장관이요? 시도지사는 아닙니까? 그 이때 지정 공고할 때는 가서 면적 범위가 있을 거죠. 그 다음 가서 거기면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경우에 이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자, 봅시다. 면적을 초과해서 안 된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했을 때 기간, 그렇죠? 그 다음에 구역까지. 그럼 이런 걸 전문가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심의를 거치고. 이전에 조사는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의무화시킬 때는 1년에 1회 이상 하는 건데 이거 국토장관이 하는 거죠. 그럼 국토장관이 하기 어렵죠. 그래서 한국감정원장한테 당신이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고합니다. 그럼 지정 공고했으면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며칠이 경과되면 5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런 지정 공고가 됐으면 그 내용을 이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 공고하고 열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럼 지정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간을 5년 이내, 5년 범위 내, 5년간도 아니고 5년까지도 아닙니다. 5년 범위 내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경우에 5년 범위 내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런데 여기 보세요. 5년 이내 아무튼 1년 할 수 있고 2년 할 3년, 4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3년을 했어. 그런데 투기가 뜸할 수도 있죠. 없어질지요. 그럼 축소할 수도 있고. 자, 3년이 그까이 거 해가지고 또 더 일어날 수 있는 재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때 지정했던 것 갖다가 축소할 수도 있겠고 해제할 수도 있는 건 당연히 절차 심의 지정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공고. 그런데 이를 갖다가 재지정할 때는 재지정하고자 할 때는 뭐냐?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죠. 의견을 누구한테 듣느냐? 주민이 아니죠. 자, 거기 갖고 있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의사를 충분히 들어야 돼요. 지방자치. 그러니까 국토장관이 하면 시도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렇죠? 시도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충분히 의사를 들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 절차와 재지정 절차는 같다, 틀리다? 틀리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지정 절차, 축소 해제 절차는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정리하면 되네요. 자, 봅시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리하세요. 절차가 있겠고 효력이 있습니다.
지정 절차, 재지정 절차, 축소 절차, 해제 절차. 그런데 절차는 지정 절차와 이거는 심의만 있으면 되고 여기도 심의, 심의해서 공고하면 되니까 이게 되고. 자, 재지정할 때는 의견 다음에 심의가 있기 때문에 재지정 절차만 다른 거죠. 효력은 지정했을 때 5일. 나머지 여기서 여기는 공고일 즉시.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해제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제해 주도록 되어 있구나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거기면 25회 기출문제네요. 자, 보자고요. 그러면 국토의 계획밀범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오케이, 맞죠? 시도자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 지정하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의견 들어간다. 맞습니다. 그 다음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에 통지를 받은 시장군구청장 지체 없이 그 내용,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수장 뿐만 아니라 일반인한테 열람시켜야 되겠죠. 통지하고 열람.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5일 후에 발생한다. 맞죠. 국토교통장은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 심의를 거쳐 아니고 자 지정 절차나 해제 축소 절차 같다 그랬죠. 심의를 거친다 하는 걸 명확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